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어제 우리 정석 부사장님이랑 이야기할 때 오늘 아침에 굉장히 바빠질 것을 예상을 하였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여러분들 이미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다행히도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의 낙폭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심층 인터뷰 통해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월가의 소식 많이 나오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면밀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지수로 보자면 3대 지수가 좀 혼조로 보였습니다. GDP가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면서 다행히도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보였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메타 플랫폼스의 충격은 어제도 그렇고 밤 사이에도 계속해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만 5거래일째 상승을 한 것은 GDP 내용이었는데 3대 지수는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기 대비해서 연율 2.6% 증가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2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됐었는데요. 다행히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가 2.3%였는데 이를 웃도는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또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보험 청구조수인데요.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3,000명 증가한 2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월가에서 예상이 한 22만 명 정도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청구 많이 했을 것이다 했는데 이를 좀 하회하는 수준.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다.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자, 맵을 일단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사이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하락세가 보였던 메타 플랫폼. 어떻게 이렇게 빠지죠? 24% 하락했습니다. 1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97.9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는 어떤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자면 메타 플랫폼즈의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소폭 하락세 0.52% 하락한 97달러 초반선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대 빅테크 종목들 다 하락했죠. 마이크로소프트 1.98%, 애플도 3%, 구글도 2% 하락했는데 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6, 7%대 밀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1.9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구글의 주가도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저희가 7% 가까이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주가가 3%대 밀렸어요. 장 마감 직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한 4, 5%대 밀리더니 다행히도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이제 궁금하실 테죠. 현재 낙폭 더 줄였네요. 0.9%까지 하락세 줄여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 쭉 보자면 어제는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히려 2% 더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호재성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로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밤사이 엔비디아 등의 종목의 상승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좀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4%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세숫대야를 들고 트위터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죠? 0.2% 테슬라는 상승을 했습니다. 225달러. 큰 움직임은 없었던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타 플랫폼즈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순이익 발표 그리고 4분기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비용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20% 넘게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한 17, 18%까지 하락하다가 지금은 한 13%까지 낙폭을 줄였는데, 장중에 이제 4%대 하락 마감할 때는 11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아쉽게도 메타와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1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96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그러한 매출 127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조 원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은 48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2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을 야기시킨 건 4분기 매출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2에서 많게는 8%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전망치는 한 1,551억 달러의 수준이었는데요. 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는 적게는 1,400억 달러, 많게는 1,480억 달러 요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저도 참 애플 실적을 보면서 애플한다.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적 내용,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8.1% 증가한 901억 5천만 달러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가 한 889억 달러였는데 앞자릿수가 달랐죠. 그리고 EPS도 전망치가 1.27달러였는데 1.29달러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애플 맥의 PC가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3분기 실적을 보면은 PC 매출 둔화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의 컴퓨터의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를 제외한 애플워치나 아이팟 등의 다른 제품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9.8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이 좀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9.6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게 432억 1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426억, 조금 줄었죠. 4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의 매출도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 쪽의 매출이 사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장 좀 파이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부분이었는데 서비스 매출도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는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전 애플이 서비스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과연 4분기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쭉 발표가 됐는데 지난 1년 사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무려 4천조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4천조면 가져본 적 없는 돈이라서 얼마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4,328조 시총의 증발이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로 여겨지는 애플은 감소폭이 이 가운데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347억 정도, 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해서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수순을 밟았는데요. 실적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점수를
평가를 매겨봐야 하고 또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2분 넘어가고 있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저는 열심히 한국어로 된 기사를 열심히 보는데 우리 네모리 교수님께서는 영어로 이게 뭘 열심히 엄청 듣고 계셨던데 그 애플의 실적 발표 내용을 듣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이제 팀쿡이 주재하는 그 그러니까 4분기죠. 거기는 왜냐면 9월 달이 실적이 마감이니까. 그래서 분기 실적 그 컨퍼런스 콜을 좀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 발표나 본인과 CFO 발표는 끝났고 아마 이제 그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들 Q&A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아마존이 이제 아마 조금 시차를 두고 분기 실적 발표 그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애플과 아마존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는 한 14% 전후로 낙폭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계속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거래해서 낙폭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지금 0.58% 정도 하락세 보이는데 두 종목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역시 애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빅테크가 매출의 반 이상을 이제 미국 밖에 해외에서 벌고 있는데 외환 부분에서 역풍이 매출 기준으로 한 6에서 7% 포인트 엄청난 역풍이죠. 요즘 한국 기업은 또 그만큼 우리가 반사 이익을 많이 얻으니까 그런데도 그 매출하고 순이익이 이제 그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이제 더 그 좀 흥미로운 사항은 이제 수익성 마진이 다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28.5%였는데 달러가 그렇게 절상이 됐는데도 1% 포인트밖에 하락 안 했어요. 27.6%.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미국 외 그 제품 가격은 거의 다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프라이싱 가격 전가력이 있고 고객의 충성도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고 이번 분기에도 강조하는 게 애플이 2018년부터 아이폰을 분기에 몇 대 파느냐는 절대로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태계를 보라 이제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얘기한 게 사상 최고의 아이폰 그 활동 그 기기를 판 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안 밝히지만 18억 명쯤 됩니다. 이제 그거를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5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입니다. 아마존도 실적은 좀 뭐 매출이나 이익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재밌는 게 그 실적 발표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항상 보통 기업은 매출액 이익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현금 흐름을 항상 하고
그 우리는 현금 흐름이 뛰어난 회사다. 근데 이번 분기에 싹 바꿔서 그 매출하고 이익을 앞에 놓고 현금 흐름을 뒤로 넣었는데 그게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27% 감소했습니다.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매출은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그 이제 그 레인지를 줬는데 이제 4분기에 매출액이 2에서 8% 증가. 그러니까 평균 한 5%인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외에서 주가가 뭐 한동안은 20%까지 하락한 게 그래서 조금 아마존은 뭐 메타만큼 쇼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이 워낙에 지금 이제 메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많이 하락해서 아 이거 장중에 너무 많이 빠질 것 같다 했는데 오히려 낙폭을 많이 줄여서 다행이었는데 아 메타는 정말 실적이 참 많이 아쉽고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많이 메타는 아쉽습니다. 실적은 실적대로 안 좋았고, 근데 실적이 뭐 다 100%안 좋았던 건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네. 괜찮은 면도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이 무서운 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저커버그한테. 자, 그럼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이야기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뭔가 제가 의미심장한. 보통은 주제를 안 네. 뽑는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 띄워주시죠. 그래서 네.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우리 이야기죠? 메타 회장님의 의견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회사가 많이 망가지고 전략이 잘못된 것이 이제 뭐 확인이 다시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 올해 1년 사이에 주가가 70%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5대 빅테크 반열에 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총 기준으로 미국에서 톱 20 상위 20권에서 밀려났어요. 이제는 그 빅테크 5개 회사가 아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사회가 이러면 이제 책임을 묻는데 여기는 이제 차등 의결권으로 그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한 70%를 갖고 있습니다. 저커버가. 바꿔주고. 그래서 이사회도 본인이 컨트롤을 하고 아무도 견제를 할 수가 없는 너무 그런 그냥 최악의 개인 상황. 사업잖아요, 개인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에 우리 SM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결국 시장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주는 것이죠, 되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준비한 것은 뭐 3분기 GDP가 발표가 돼서 간단한 얘기. 뭐 크게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국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건이 많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우리가 드러난 그 시진핑 그 3기 집권의 이면에 여러 가지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 메타랑 알파벳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제 의견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테크의 거버넌스 얘기. 보통은 이제 메타 같이 프랜차이즈가 좋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데가 주가가 이렇게 70% 빠지면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지분을 사서 뭔가 변화를 이런 걸 해라. 근데 못하는 이유가 경영권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70%를 저커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뭐 3% 5% 취득을 해도 이사회의 변화 아니면 경영진의 변화를 절대로 외부 사람은 가져올 없군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등 의견권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예.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이번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의미 없어요. 미국은 이제 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연유화를 시켰는데 1분기, 2분기에는 약간 마이너스였죠. 근데 큰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지 않았고 2분기에는 한 2.3%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높게 나왔는데 시장은 그냥 뭐 예상한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GDP라는 게 소비와 투자 수출입 그 세 개의 함수인데 이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수출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GDP가 2.6% 나온 거에 거의 대부분이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수출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그 러시아 사태로 미국이 최근에 보면 석유랑 가스 수출이 엄청나게 늘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일회성이다. 그래서 이제 4분기 내년에 다시 조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걸 예상하고 소비는 생각보다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3분기 우리 기업 실적들을 보면 매출은 괜찮았어요. 왜냐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량은 정체 내지 감소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우리 실질 성장률은 이제
그 물량 기준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주택 부분의 투자가 생각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부터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주택 경기는 확실하게 급격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금리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주식시장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에 사실 지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했을 때는 뭐 기술적 경기 침체다 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이제 그것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는 NBER이라는 그런 이제 경제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한참 있다가 발표를 합니다. 학자들이니까. 근데 아마 경기 침체로 정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 시장 여러 가지 실질 그 실물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미국 경제 전망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좀 고위 공무원 하는 제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오래간만에 워싱턴 DC를 그 VIP 뭐 정부 요인들 모시고 갔더니 이 물가가 너무 이렇게 비싸서 그러니까 식사를 할래도 뭐 200~300불짜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왜 이렇게 좋은데 실제 뭐 경기 침체 아니면 실질 성장이 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 골드만삭스에 보면 근데 작년에는 명목 성장, 명목 성장은 우리가 실질 성장에다가 인플레를 더한 거니까 실제 기업 실적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차감을 안 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명목 성장이 미국이 13%, 올해도 실질 성장률은 한 1% 나올까 말까 한데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명목 성장은 10%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월가 그 증권사들은 경제 성장률이 한 1%로 둔화가 되는데 물가도 한 3%, 4%로 둔화가 돼서 요 둘을 더한 명목 성장이 한 4%, 5%로 이제 둔화가 되는 약간 이제 정상으로 찾아가는 모습인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내년 후년 2024년쯤 되면 조금 더 이제 노멀한 정상적인 경제 성장하면 그런 구성 드라이버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사실 경제 관련해서 GDP 발표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 걱정을 우리가 할 시기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또 현타가 오네요. 이제 채팅창에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은 살기 어떤가요? 미국은 커피값이 $6, 기본 $6면 그거를 이제 한국인들을 자꾸 환전을 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거치 한 10,000원쯤 되죠. 그렇죠. 거의. 너무 힘들다. 뭐 예. 이런 말씀을 커피 하시는데. 산업이 상당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으로도 네. 매년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커피는 전 세계 몇 개 업체가 과점이거든요. 스타벅스랑 그다음에 유럽의 그 JD 피스라는 데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물량도 늘어나지만 가격을 매년 올리고 소비자들은 또 충성도가 있어서 그쵸. 그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산업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커피 관련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잠깐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랬고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관련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이 관련 분야 혹은 관련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중국.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봉쇄하고 이럴 때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의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중산층, 전문직, 좀 돈 잘 버는 사람들 이탈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금융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그러니까 상해 이제 북경, 그러니까 상해가 대부분이죠.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제 그 홍콩으로 가서 일을 하길 많이 희망했는데 네. 이제 홍콩에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교육시키기가 더 좋다. 근데 이제 홍콩을 더
지나서 이제 싱가포르 이런 데로 왜냐하면 이제 홍콩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소신 발언을 하면 어느 날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문직의 중국 이탈 심하고 당연히 부자들의 그 이탈이 심해서 여기 이제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제 기사가 한 이틀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예가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던 지금 뭐 어디 미국 금융기관의 그 중국 대표를 하다가 이제 은퇴한 분인데 싱가포르로 이분도 이제 몇 년 전에 일찌감치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국제학교에 중국 사람들은 위챗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카톡 쓰듯이. 한 3, 4년 전만 해도 거기 중국 패밀리들, 가족이 그 위챗 방에 1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4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문직과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 뭐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 출국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탈이 되게 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이제 표출화된 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시진핑의 3기 집권, 그다음에 거의 독재 체제에 가깝게 자기 사람들로 다 심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아마 다 보시고 저희 청취자분도 보셨을 텐데 네. 이제 바로 전에 주석이었던 이제 푸진타오를 거의 강제로 끌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국제 투자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을 여전히 경제도 많이 하고 괜찮은 기업이 많지만 굳이 중국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 이제 영어로는 is China investable이라는 얘기를 네. 최근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석으로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예측 못하는 변수들이 내가 그 모델링을 할 때 들어가니까 투자할 만한 게 있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서 지금 뭐 월요일 날 홍콩 지수가 6% 빠지고 그렇죠. 이제 외국인 이탈이 많지만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경제가 이제 디커플링 돼서 따로 가지만 그것보다 더 나가서 금융 시장도 이제 따로 가는 식으로 갈 것 같아서 한국에도 이거 크게 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중국이 코로나로 록다운을 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입은 면이 많지만 전 세계적인 성장 이 되게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 면에 있어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악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또 위험한 부분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셨는지. 며칠 전에서도 한번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뭐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 또 갑자기 중국 전문가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권사 중국 헤드하고 이제 지금 은퇴한 분 얘기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시진핑의 스타일을 보면 이번 이제 향후 5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붙잡아둘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무기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그 이 압도적인 그 우월한 것을 이제 중국도 봤으니까 이게 쉽지는 생각보다 않겠구나. 이제 그것을 중국 정부 시진핑 정권이 인식을 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대만을 접수하겠다는 것은 행동으로 무력으로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것도 보면 대만이 어려워지면 우리한테 단기적인 반사이익은 있겠지만 뭐 우리 바로 이렇게 또 옆에 나라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 못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 못한 리스크 언노운의 그런 하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좀 걱정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한 이슈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뭔가 딱 큰 리스크로 자리 잡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시총이 4천조. 근데 저희 이제 채팅창에 4천조면 우리나라 그 코스닥, 코스피 뭐라 그러는지 까먹었네요. 그 시장의 2배. 규모라고. 그러니까 메타만 해도 1조 네.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하락했으니까 그 하락한 부분만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2배쯤 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게 많이 이제 사라졌는지 기업 가치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알파벳 얘기를 좀 들으면 이제 약간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알파벳, 메타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둔화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달러 역풍을 맞으니까 이제 고정비가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제조업이나 금융 컨설팅 같은 데는 인력을 쉽게 해고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실리콘밸리 빅테크 회사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채용을 한 사람을 해고를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왜냐면 여전히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크게 보면 인건비와 IT 인프라 운영하는 게 두 개가 큰 비용이죠. 근데 둘 다 고정비에 가깝기 때문에 매출은 둔화가 되고 인력은 여전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 여기 이제 알파벳도 보면 1년 전에 15만 명 정규직이 근데 컨트랙트 워커가 이것에 한 배?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15만 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1년 사이에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도 인원 채용을 거의 뭐 많이 둔화시켰지만 18만 7천 명. 그러니까 1년 사이에 3만 7천 명이 늘었죠. 근데 여기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 이런 사람은 수십만 달러 받는 연봉에 근데 이제 고정비가 그만큼 많이 드니까 매출 증가율이 1, 20%가 나올 때는 괜찮은데 알파벳 같은 데는 매출 증가율이 6%로 둔화가 됐죠. 근데 실제 현지 통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전에 각국의 현지 통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알파벳의 매출 증가율이 11%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가 정체를 보여서 둔화가 되는 건 많지만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슬로우 다운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달러 강세가 너무 치명적이고 그 결과 이제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 32%에서 25%. 근데 가장 큰 것은 고정비,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알파벳도 결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 채용은 당연히 좀 이제 일단은 멈추고 그다음에 일부 구조 조정을 조금 있는 인력 중에 이제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내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파벳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건 메타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이제 4% 감소를 했는데 그 현지 통화,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기 전으로는 2% 상승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에 약간 부합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1년 전에 36%에서 20%로 떨어졌지만 이 정도는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약간 이제 제가 여기 보여주면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 오프닝을 이제 저커버그 우리 CEO 분이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 활성화 지수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위험이나 이런 도전들이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러한 그 안일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의 그 복지 부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페널티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 떨어질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죠.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2분기 연속 순증 가입자 순증 가입자 그 가입자 순증이 미스할 때 그때 그 주가가 그 경영진이 약간 안일하게 이거 뭐 월 데이터 갖고 뭐 이렇게 난리냐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근데 그래도 넷플릭스는 뭔가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메타가 지금 저커버그가 계속 CEO를 유지를 하면 뭔가 변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 숫자 보고 놀랐는데 투명하게 이제 분기 그러니까 그 사업부별로 매출과 그 이익 영업이익을 이제 보여주는데 리얼리티 랩 그러니까 메타버스 하는 게 분기 지난 3분기 5조 원 적자가 났어요. 뭐 연율로 치면 20조 원의 적자. 이제 그러고 이렇게 적자를 내고도 전사가 20%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업부 기존에 인스타그램 뭐 저 페이스북 원래 뭐 왓츠앱 메신저 이런 데가 워낙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적자가 내년에 아마 더 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투자를 지금 멈추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한 게 우리가 하는 계획된 2023년 투자는 계속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둔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더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월가 증권사 이제 추정치인데
주가가 왜 빠지냐 했냐 하면 결국 시장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한 20-30%씩 그 이익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 24% 주가가 폭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 주가 하락을 반영을 하면 퍼가 2023년 기준으로 15배에서 한 10배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S&P 시장의 한 60-70% 수준의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은 전혀 없는 네. 가치주 같이 평가가 되지만 배당은 또 안 주고 그다음에 잉여현금 흐름이 줄어들어서 자사주 매입 여력의 그 이제 그런 포텐셜도 앞으로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업사이드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되게 그렇죠. 이제 비용 절감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화끈한 게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우리 비용? 갈 길을 가련다. 비용 절감은 이제 약간 인원 감축 얘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러니까 사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을 향후에 그 원래 페이스북이었죠. 성장 모멘텀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 메타버스 언젠가는 될 수 있겠다.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서 그 기간까지의 메타에 투자를 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 그렇죠. 1년에 네. 20조 원의 그 사업부가 적자를 낸다는 것은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가 지금 많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은 이제 이사회가 그 CEO를 채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못하면 해고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CEO 해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게 근본적으로 저커버그가 그렇고 뭐 실리콘밸리 많은 회사들이 차등 의결권을 도입을 해서 아무도 본인들의 그 권위 그다음에 그 타이틀을 건드릴 수 없게 그것의 최악의 경우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임직원 사이의 그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됐고 왜냐하면 뭐 주가가 하루에 25%씩 하락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죠. 그만큼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에 저커버그를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이사회가 이제 독립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내려오는 친구들이 것도 스스로 내려오는 거 빼놓고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창업자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좋은 경영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넘버 2도 지금 없고 그래서 경영층을 키우질 못했다. 약간 카카오 문제 비슷합니다. 카카오도 이제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해결책이 없는 동안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또 한국의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으면 거버넌스 문제가 묻혀가는데 ISS라고 가장 그 미국에서 거버넌스 평가 가장 전문 기관이 이제 그 등급을 매기는데 10점 만점으로 그래서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1등급, 2등급.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10등급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메타가 제일 안 좋아서 10등급에서도 제일 낮고,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다 10등급 되게 낮아요.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버넌스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리스크가 훨씬 적다고 하고 나머지는 리스크가 높다. 이제 차등 의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임직원, CEO나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 아니면 이제 주주의 권리가 이제 약간 무시가 되는 그런 그 회사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저 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 이제 그것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숙명적인 회사의 리스크고 그게 그동안은 회사의 장점으로 발휘가 했죠. 왜냐하면 뛰어난 리더가 회사를 발전시키고 전혀 견제를 안 받고. 근데 이제 회사가 상황이 바뀌면 다른 다음 차세대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구글 같은 데는 창업자들이 다 물러났죠.
근데 이제 메타는 그런 것이 이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 행동주의자 펀드들도 달려들지 못하는 게 아무도 그 저커베그를 그 견제해서 그 CEO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지를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실적도 문제가 되는데 이 거버넌스 이슈까지 이게 계속해서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만한 환경을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게 있어도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쭉쭉 투자할 때 좋았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이런 이슈까지 우리에게 머리 아프게 하는 숙제를 던져줍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워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우리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낸 트렌드 코리아가 3프로TV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프리미엄 클래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진의 2023년 전망과 강의에서만 선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3프로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내년의 트렌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3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의 특별한 만남, 11월 7일까지만 4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11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유독 피곤하고 얼굴은 왜 이렇게 땡땡 부어있을까 싶었는데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힘차게 마지막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경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매우 바쁘셨죠? 방송 직전까지. 네, 네. 바빴고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실적 시즌은 거의 절반 넘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뭐 큰 고비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주가는 아직 반영이 덜 됐지만 네. 뭐 일단 뭐 다 나올 건 다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는 이제 메타 플랫폼즈가 이제 그 시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마존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오늘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은 이미 이남우 교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고요. 보면 나스닥과 S&P 500은 오늘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알게 모르게 닷새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엊그저께는 오른 게 없죠. 특히 어저께는 올라간 게 없죠. 실제로 다우지수 32,000포인트대에서 2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하락을 안 했고 닷새 동안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성장주나 빅테크에 떨어져서 속상하지만 우리가 볼 건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하튼 3분기 GDP가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분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여전히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지만 어떤 통계적을 모르겠지만 월가에서 2.3% 정도 플러스로 생각했는데 2.6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GDP 나우, 클리브랜드, 어틀랜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좀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뭐 성장주 조금 실적 말씀드리겠는데요. 10년물 금리가요.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처음으로 4% 이내로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고 이게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죠.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위로 열려 있을 겁니다. 상방이 열려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75bp 그리고 12월에 75bp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50bp 가지 않을까. 어저께 제가 방송은 안 나가고 어저께 캔킴님의 특별 방송을 보셨겠지만 제가 어저께만에 나왔다 그러면 딱 볼만한 게 메타 플랫폼 제약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캐나다 중앙은행이요. 캐나다 은행에서 지금 75bp의 금리 인상이 예상됐는데 50bp만 올렸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모르죠.
여전히 또 아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그 12월에도 또 75bp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을 것이고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주겠으나 조금이라도 약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놓으면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 그럴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첫 번째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10년물 금리를 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인데요. 달러가 지금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의미 없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고 달러는 저는 이게 110포인트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보고 있고 많이 내려와야지 정상적입니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오만한 생각입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서 이남은 교수도 메타플랜 펀드가 실제 매출은 2% 늘어났지만 달러 때문에 4% 마이너스 났다. 이 부분은 일관된 주장입니다. 비자도 마찬가지, 마스터카드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6%의 워낙은 이 매출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달러로 환산하다 보니까 11%에서 5%포인트가 마이너스 났고 내년에도 5%포인트의 악화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를 낮춘 거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달러 인덱스는 지금 9월 말 대비요 3%가 내려왔습니다. 3%가 내려왔고 극히 소수지만 달러가 이게 지금 거의 안정됐을 거다. 요 가격대에서. 예, 일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요걸 보여드리겠는데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주말 라이브 시간에 아니면 뭐 월요일이라도 말씀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요. 달러가 있죠. 달러가 뭔가 좀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베런즈에서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인데요. 그러면 이게 주시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3%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보면 영어로 could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could. 네, 이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시장에 뭔가 좀 변화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절대 안 바뀌겠죠. 왜냐하면 아마 여돈 앵커께서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방송에 들어오신 지 한 10몇 년 되셨지만 사카키 바라라는 이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뵙는 분입니다. 처음 뵙는 분이요. 이거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그 리만 사태 전부터 좀 많이 나이가 있었던 분은 특히 1990년대 말 IMF 전후에 보면 미스터 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스터 옌이 이제 재무관료 출신인데 이분의 한마디에 따라서 진짜 엔달러가 팍팍 움직였던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이 옌이에요? 아니죠. 사카키 바라죠. 그걸 이제 닉네임으로. 이거를 아신다면 연세가 50대 이상입니다. 그거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다 하는 분은 본인의 나이를 인증하는 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카키 바라라는 분이 이분이 여전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멘트하고 뭐 그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딱 5월 달에 있죠. 5월 달에 그 당시에 엔달러가 130엔 저도 그래갖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얘기했을 때요. 이거 너무하다 얘기했을 때인데 그때 150 레벨 이분이 150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5월 달 얘기입니다. 5월 달. 네. 근데 어저께는 다시 한번 또 CNBC에 또 인터뷰에 나갔고 내년에 170엔은 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의 얘기랑 오른쪽에는 완전히 상반되기입니다. 물론 일본만 이렇게 골로 갈 수 있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일본이 170엔 가고 나머지는 안 가면 이게 떨어질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170엔이 많이 간다 그러면 달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엔화가 주요한 통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나 실제로 보면 지금의 무브먼트는 달러가 조금 움츠리고 있고 이거는 역시 다음 주에 FOMC에게 또 하나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여튼 FOMC 관련된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은 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저희 방송에 나오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분들 저희 미주미에 또 새로 합류한 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거 떨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도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이남우 교수가 훨씬 더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24.5%가 떨어졌고요. 또는 아주 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제도 말씀드렸다.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렸고 봉상에 저희 단독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마이너스 4%예요. 달러로 하고는 어찌됐건 마이너스 4%입니다. 비용은 있죠. 19%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려하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메타버스 비즈니스죠. 리얼리티 랩인데요. 적자가 이게 커졌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저커버그가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운데 성과락을 쳐들었다고. 투자자들이요? 투자자들한테 저커버가 직접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왜 가운데 손가락을 그러죠? 그런 표현은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놓고 있다. 네. 마진율이 앞서 20% 이내에 와가거든요. 내년 더 떨어질 거라고 있고요. 지금 4% 매출 감소인데 이번에 지금 가이던스가 7% 감소를 얘기했거든요. 뭐 판단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시면 최소 세 곳이 투자 의견 오늘까지 보면요. 아마존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존이 이렇게 투자하게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구글이요, 알파벳이요,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는 줄하향이 냈지만 투자하게 내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 군데 내렸죠. 모건 스탠리, 코엔, 키뱅크 내렸습니다. 지금요. 좀 약한 것 같아요.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좀 보수적인. 이미 중립이라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어찌됐건 16군데에서 포함해서 20군데가 목표 주가는 뭐 줄하향했기 때문에 뭐 제가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가혹하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요. 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오늘 두 개가 이슈가 될 겁니다. 결국은요. 순매출 있죠. 순매출은 늘어났어요. 늘어났지만 미스했습니다. 미스. 생각보다 못 나왔고요. 주당 이익은 아주 조금 28센트에서 21센트, 28센트면 조금 늘어났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클라우드를 얘기하다시피 여기가 지금 미스가 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미스했던 데다가 실제로 보면 퍼센트를 보면 32% 그거 자체가 높은 건 아닌데요. 32% 정도 늘어날 거로 봤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25, 26%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내렸고요. 가장 큰 거는 오늘 이거죠. 주가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10%, 5% 떨어지면 다행이죠. 근데 이게 20%까지 미스한 거는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가이던스. 가이던스가 90억 달러를 부족하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직격탄을 또 맞았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가이던스를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못 맞추게 해놨어요. 실제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가이던스의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가이던스의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마존의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은 12.8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좀 회복했네요. 네. 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애플은 다 좋게 나왔어요. 다 좋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 굳이 들어가 보면 애플의 매출이 생각보다 부족했죠. 아이폰. 아이폰이요. 아이폰의 매출이 부족했고 아이패드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부족했고요. 상대적으로 늘어난 건 맥 시리즈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제품입니다. 기타 제품이라는 게 애플 워치나 아이팟인가? 그거 이어폰 시리즈가 되겠죠. 에어팟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흐름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이 매출 다 맞췄고요. 아이폰, 맥 서비스, 기타. 오히려 또 총 매출도 좋아졌어요. 또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은 다 좋았는데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해서 이게 부족했다는 거죠. 아이폰이 그래서 생각보다 역시 비싼 거 잘 팔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여튼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1%가 또 하락을 하고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승 전환을 상승 전환했습니까? 네. 애플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해야 되죠. 하여튼 이건 지금 플러스 됐던 게 다행인데 제가 이 15분 전에 뽑았을 때 보면 이게 전부 다 시간 외 주가상입니다. 시간의 주가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점수를 매겨본다면 어때요? 좀 안 좋은 주가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나타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빅테크나 팡이라고 봤을 때 보면 가장 선방한 것은 애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이 봤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좀 한마디로 그 메타 플랫폼인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지만 메타 플랫폼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어제도 저커버가 얘기했다시피 그 대중이나 최고 경영자 얘기를 반해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전 기다리실 분은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도 하겠지만 이 빅테크 안에서 노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금이라도 저한테 굳이 물어본다 그러면 바꿔 타죠. 전화하면 애플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내용 봤고요. 또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맥도날드 잘 나왔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지금 다우지수가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이게 우리가 테크가 아닌 것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맥도날드가 주당 이익도 좋게 나오고요. 매출도 좋게 나왔는데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5.6%, 5.5% 그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9%가 넘게 나왔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 먹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캐터필러 같은 것도 깜짝 실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재가 다 좋게 나왔어요. 로키드 마틴 같은 건 다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쪽에만 쏠려 있는 분과 좀 지수나 이렇게 배치마크로 위주로 가신 분의 좀 차이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 윌슨이 이번에 블룸버그 선정 최고의 베스트 스트레티지로 뽑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만 이분이 왜 웃으세요? 그냥요. 뽑히면 축하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분이 어떤 그 200일선 근처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지금 성장주 이런 쪽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성을 갖고 시장을 좀 널리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고 오늘 못다한 얘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은 제가 내일 주말 라이브 9시에 할 테니까 네.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그동안은 우리 이제 미국 시장에 뭔가 이 상승의 기운을 확 몰고 갔고 이제 2, 3년 사이에 미국 주식 투자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런 종목군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오면서 참 암울한 실적 발표 내용들을 많이 전해드려서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애플은 선방을 하고 있다. 애플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슈 쭉 확인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더 큰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체력 충전 가득해서 저는 6시 반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